안녕하세요. 저는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여동생이 생겨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한 여성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동서랍니다. 저희 동서에게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의 일부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까지 적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저희 동서와 우리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와 시댁과의 인연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남편은 가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정의롭기까지 해서 존경받을 점이 정말 많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대가 원하는 공정한 사람, 의인은 우리 남편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정말 남에게 베풀 줄 아는 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었는데 시댁 쪽이 15년 전에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을 따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김치 삼겹살 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시어머니 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듯 싶더라고요. 그 당시 시아버지 댁을 먼저 찾아갔는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에게 그저 이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가 이혼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돼서 민망하고 미안하구나.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되도록 시애미가 자기 주장이 좀 세게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해하고 넘겨줬으면 좋겠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는 저한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굳이 억지로 물어볼 수는 없었기에 넘어갔는데 남편과 결혼 후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시아버지가 하려던 말과 또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모두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뵈러 갔을 당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나오질 않아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서 남편이랑 남편 형제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시숙인 아주버님은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곳에서 일하면서 과장으로 있었고 막내 도련님도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셨다고 했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자랑처럼 늘어놓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만은 공부를 그렇게 시켜도 안 하길래 포기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가구점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본인 입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도 좋은 가구점에서 돈은 잘 벌고 있어서 저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에휴, 내가 그렇게 우리 자식들 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첫째도 잘 크고 둘째 놈도 공부는 안 했어도 내 바람대로 잘 컸는데 이 우리 막내가 문제란 말이지. 막내는 그 좋은 명문대를 낳아놓고도 지금 연극 배우 한답시고 저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으니 내가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저도 한 번씩 본 적 있는데 나름 열심히 연극 생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면 한 번씩 돌아보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둘째가 막내 동생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 고맙다, 고마워. 우리 집에 아주 의인이 들어오는구나. 우리 아들도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막내 도련님 걱정까지 내비치셨어요. 첫 만남에 조금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잘 타일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네요.
결혼을 할 때는 이혼한 시아버지께서 보태서 집을 사라고 1억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 없었죠. 그래도 저희 친정집에서 준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모아서 저희는 번듯한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잘 살았고 아이도 아들 둘을 낳아 잘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해서도 저에게는 최고의 신랑감이었고요. 게다가 아주버님과 막내 도련님과도 우애가 굉장히 깊어서 자주 왕래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들도 참 보기 좋고 좋아했지만 누구보다도 형님을 많이 따르고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만큼 훌륭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더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형님은 형님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형님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었어요. 그때 많이 마음 아파하셨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내내 지켜드리고 함께 해드렸는데 당시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형님의 인생은 더 피었다고 할 수 있네요. 그때 외동달인 형님이 형님 부모님이 남기고 간 유산을 무려 30억이나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원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더 인생 대박이 터져버린 거죠. 하지만 형님은 그때도 한결같이 돈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저희 형제들이나 시댁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사업가답게 때로는 단호하고 냉정할 때도 있긴 했지만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라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웠답니다. 잘 나가는 형님과 저도 집안이 나쁘지 않고 직업도 탄탄했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을 온 동네방네 소문을 많이 내면서 다니셨어요. 저희가 있을 때도 하도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 뒤로 저희 남편도 돈을 좀 모아 가구점을 아예 따로 내면서 저희 가족들은 더 승승장구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막내 도련님이 연극을 하면서 드디어 대사를 하는 배우로 나온다고 하기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다 같이 가서 도련님의 연극을 보러 갔죠. 근데 정말 대사 한마디하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속이 상한 시어머니는 연극이 끝나고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도련님께 화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으면 제대로 된 직장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왜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어? 왜 그 아까운 머리랑 학력을 다 썩히고 있냔 말이야?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언제 돈 받은 적 있어요? 내 돈 내가 알아서 알바해서 충분히 다 벌고 있고 알아서 내 앞가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엄마가 내 꿈을 무시해요? 그깟 학력이 뭔데요? 그 공부도 다 엄마가 원해서 한 거지 내 의지로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어요? 왜 내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제발,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시어머니 화에 도련님도 화를 내고는 아예 가게 밖을 나가버리던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과 저는 민망하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화가 난 시어머니를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이 설득을 했어요. 엄마, 막내도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즐겁게 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포기하고 냅두세요. 왜 자꾸만 건드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두 형제의 만류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무셨고 그 뒤로 도련님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형들,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냥 엄마 앞에 안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마 옆에서 잘 봐드리고 아빠한테도 내 얘기 전해줘. 안부는 형들 통해서만 그냥 물어볼게. 그렇게 도련님은 한동안 행적을 감추었고
저희는 모두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난리가 났었죠. 그나마 뜬금없이 도련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도련님은 멀쩡하게 잘 지낸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결혼을 한다고 저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시어머니가 말 안 듣던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 반가워하면서 반기셨어요. 어머나, 우리 막내가 장가를 들겠다고? 그래, 그래. 결혼이라도 하면 그 지긋지긋한 배우 관두고 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람다운 일 하겠지. 안 그러냐? 그래,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우리 집안에 아주 구세주가 나타나는구나. 그 이야기에 도련님은 아예 소개를 시키러 예비동서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온 형제가 다 그 자리에 함께 모였고 저는 도련님이 데리고 온 예비동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단아하고 부잣집 딸 같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거든요. 누가 봐도 부잣집 딸처럼 생겼었는데 여기에는 대박 반전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부티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당시 동서를 엄청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래. 초면에 바로 물어봐서 미안한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아, 저 지금 웨딩 업체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래. 웨딩 업체에서 뭐 하는데? 뭐 실장인가? 아니면 요즘은 그 매니저인가 뭐 있다던데 돈 잘 버는 거. 네? 아,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계약직 직원으로 알바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뭐? 계약직? 아유, 뭐 그래.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나?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경상도에 사시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에 그냥 계세요. 오빠 하나 있는데 오빠도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고요. 뭐라고? 아니, 근데 왜 어머님은 집에 계시나? 자네 나이를 보아하니 아직 젊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초면에 자꾸만 속보이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엄마, 그런 걸 왜 자꾸 물어요? 무슨 호구조사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사람 민망해지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네 엄마인데, 그럼 내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한테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시모와 도련님의 대립이 이어지던 중 그 대화를 듣던 예비동서가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는지 당차게 말을 해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적 장애인이셔서 지금은 집에 계시고 오빠가 올케 언니하고 같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중이에요. 뭐? 지적 장애? 아니, 나 참. 시어머니는 예비동서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거의 한탄에 가까운 한숨만 내쉬고 계셨죠. 한참을 한숨만 쉬고 주변에서도 정적이 흐르고 있을 때 동서는 예상했던 시모의 반응이 나오니까 민망한지 고개를 푹 숙여버리더군요. 그때 너무 저도 미안한 마음으로 아무 말 못하고 예비동서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나섰습니다. 어머님, 뭐 어때서요? 사람이 가정 환경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그런 걸로 한숨을 푹 쉬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고아예요, 고아. 저 여기 시집 올 때는 아버지도 안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근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가정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충분히 잘 키워주셨으면 되는 거지. 왜 예비동서 민망하게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도 한마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도련님이 좋다고 하는데 왜 집안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대놓고 한숨을 푹 쉬세요. 제가 보기엔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비동서도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남한테 피해 입히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 다 하시고요. 저희 오빠네가 정말 옆에서 잘 보살피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편안하게 잘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이 결혼 안 시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집에 시집 올 마음 없습니다. 이해 못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이 결혼 안 할게요. 또 죄송하지만 저를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저희 엄마 욕 보이시는 말씀 계속 하시는 거, 그건 정말 제가 듣기 힘드네요. 예비 동서는 조용히 있다가 아주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결혼을 안 한다니.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나도 내 입장이 있지만 어머님 입장도 있는 건 맞는 거잖아. 나 같아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누가 봐도 힘든 결혼한다는데 쉽게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아니야. 뭐가 힘들어. 어머니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엄마, 빨리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나 이러면 정말 집에 안 들어와요. 사람 면전 앞에다가 두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기껏 결혼할 사람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찾아왔더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생각보다도 당차고 마음도 깊어 보였던 동서는 당시의 도련님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도련님은 동서의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예비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주춤거리며 말씀을 다시 하시던 거 있죠? 알았어. 아유, 미안해. 뭐, 그래도 상태가 많이 나쁘진 않으시다고 하니, 알겠다, 알겠어. 결혼해라. 허락하마. 시어머니는 마지 못해서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도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스러운 사과까지 다 하셨어요. 그 뒤로 둘은 순조롭게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인성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정말 민망해서 혼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 어머님, 아주버님 부부, 저희 부부가 모두 다 나갔고, 동서 어머님, 동서 친오빠, 동서 친오빠의 아내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동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몸이 불편해도 나오신 것 같았죠. 그리고 전에 저희 도련님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동선의 친오빠가 그렇게 효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라고 했었어서 정말 그가 궁금했습니다. 몸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기에 그 친오빠와 올케 언니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사람들이 점잖고 깊이가 있는 게 참 괜찮아 보였죠. 상대적으로 우리 시댁 식구들이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상견례 내내 당당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보기 힘들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은 듯 했어요. 사부인, 음식이 영 입에 안 맞으신가요? 아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러시나 음식을 전혀 못 드시네요. 시어머니는 고운 말투로 동선의 어머님 쪽에 물어보셨어요. 근데도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웃으시면서 식사를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주 나중에 동서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날 동서 어머니가 식사를 계속 안 하셨던 이유는 혹시라도 식사를 하다가 불편한 몸 때문에 실수라도 할까봐 안 드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그 힘없는 손으로 무릎만 꽉 잡고 계셨단 소리를 듣고는 정말 마음이 아팠었네요. 동선의 어머님은 시어머니의 말에도 거의 대답을 못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동선의 친오빠가 느꼈는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행동이 좀 느리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천천히 드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신 곳으로 우리 동생이 시집을 간다니까 제 마음이 다 많이 놓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안이 어머니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집 사정도 녹록지가 않지만 저희 동생 정말 좋은 아이인 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얘도 몸 불편한 엄마 돌본다고 대학도 안 가고 엄마 옆에서 열심히 간호하고 틈틈이 일하면서 집안 살림 보태고 하면서 참 착하게 큰 친구예요. 아마 앞으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이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동생 예뻐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오빠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 그 멋진 말들에 찬물을 착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시어머니였죠. 그건 됐고요. 그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완전히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그건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근데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가난하다고요. 지 형들은 다 잘 사는데 얘가 제일 가난한 애란 말이죠. 근데 혹시라도 어머니 몸이 불편해가지고 다치거나 해가지고 뭐 약값 드네, 병원비 들어가야 하네 하면서 돈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면 저 난감하고 매우 불편해져요. 아셨어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서 수습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동선의 오빠가 점잖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돈 어르신, 그런 게 걱정되셨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작지만 제 가게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요즘은 나라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와서요. 아마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염려는 마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동선의 오빠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 같았으면 속이 다 끓었을 텐데 그걸 다 참고 웃으면서도 딱딱 할 말은 다 하면서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한 방 먹은 시어머니를 보며 살짝 속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도련님 상견례를 하면서 저는 그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오빠는 일찍이 가장이 되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모습과 그런 어머니를 또 옆에서 같이 챙기는 동선의 올케와 동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동서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왜 없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그 가족이 대단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짠해 보이기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도련님의 결혼 조건으로 합가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저희도 몰랐던 일이었네요. 근데 어느 날 도련님이 한참 술에 취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이 둘을 다시 불러가지고 결혼을 정하고 싶으면 합가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랑 남편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그 자리에서 도련님은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자신 있다고 합가하면 본인한테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잘 모실 수 있다고 또 속 깊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안에 보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그렇게 결혼 후에 그 둘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또 시어머니 성화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연극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대리 운전기사도 하고
새벽에는 물류일까지 해가며 열심히 생계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동서에게 경사가 생겼어요. 바로 임신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모두가 다 축하하는 그 상황에서 딱 저희 시어머니만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셨기에 동서는 가끔씩 저랑 형님이 옆에서 돌아보면서 잘 케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7개월째 되어 가던 때 동서는 거의 만삭이 되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랑 형님이 시간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식당에 가서 한 번씩 일을 도와주곤 했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그 가누기 힘든 몸을 하고 있는데도 식당에 가면 동서에게 한 번을 쉬라고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가서 겨우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때나 좀 쉬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일요일 낮에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죄송한데 저한테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죄송해요. 뭐? 무슨 일이야, 동서? 설마 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아, 참. 어디야? 빨리 말해.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날은 밖에 비도 오는 날이었는데 동서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달려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말한 장소로 가니 동서는 완전히 몰골이 엉망이 되어서 큰 짐가방을 하나 싸들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동서 어디 아파? 몸은 왜 이렇게 또 불덩이야? 저는 엉망이 된 동서의 머리를 만져주다가 불덩이처럼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른 병원부터 데리고 갔어요. 몸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뱃속에 있는 조카들까지 잘못되었을까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조카들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동서도 간단하게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정도만 되어서 얼른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도련님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동서가 그때는 연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우선은 동서가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도련님에게 전화하는 건 뒤로 미루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 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서 동서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죠. 저는 동서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어젯밤 도련님이 동료 연극 배우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선배랑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에서 글쎄 도련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그쪽을 때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 동서와 시모가 보호자로 불려나가게 되었다고 했죠. 결국 동서의 긴 설득 끝에 합의금과 병원비까지 내주는 것으로 하고 일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셋이 집에 들어가서는 또 시어머니의 성화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아니 넌 그러니까 내가 연극인가 뭐식인가 하는 거 때려치우라고 했지? 뭐 한다고 그걸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일을 자꾸 만들기는. 하여간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아휴 꼴 보기 싫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제대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야. 쟤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너 장가 잘 가서 아마 지금쯤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아유 속 터져. 라며 동서를 또 비꼬고 내리까는 말을 한참 하셨다고 해요. 거기에서도 동서는 일단 도련님 일로도 너무 놀라고 진이 빠진 상황이라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넘겼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동서는 도련님을 출근시키고 나서 몸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하루만 일을 좀 쉬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나온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반응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주변에 있던 파리채를 들고 와서는 동서를 여기저기 때리며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너는 네 남편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서 아프다고 일까지 못한다고 하는 거냐? 어? 너 어디서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게 우리 집을 말아먹어도 정도가 있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 네가 지금 내 집에서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인간들 합의금이랑 병원비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면서 그거 메꾸려면 너 지금 네 몸을 던져도 시원찮아. 근데 뭐? 지금 몸이 아파서 쉬겠다는 소리가 나오냐? 어? 이 이야기를 하며 또 파리채를 휘두르길래 그때 동서가 그 파리채를 든 손을 탁 잡아서 저지시키고는 더는 못 참고 폭발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많이 보태드린 건 없어요. 근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월급 얼마나 제대로 주셨는데요? 생활비로 까고 어머니 용돈 한답시고 까고 하면서 저한테 주신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도요, 몸 불편하고 정신 온전하지 않은 엄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귀한 딸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막대하시는 건데요.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못마땅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집 나갈게요. 남편이랑도 이혼할게요. 근데 동서 말로는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동서가 거의 울부짖다시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어머니는 더 분을 내며 다시 한번 동서에게 파리채를 때리려고 반대 손으로 손을 막 휘두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서는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시어머니에게서 파리채를 뺏어들고는 본인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본인한테서 확 떼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만하라고. 나도 힘들다고.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이제 그만해. 나 이제 당신 내 시모로 인정 못해. 여기서 아예 인연 끊어버리자고요. 나도 이제 아주 진절머리가 나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만하자고요.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손주들은 볼 생각도 하지 말아요. 당신 나 없으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느낄 거야. 나한테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방에 들어와 짐을 싸고 집에서 나와 도련님도 보기가 싫어 저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곧장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련님, 빨리 오세요. 저희 집으로 당장 오시라고요. 동서 지금 죽다 살아났어요. 같이 살면 동서를 지켜줘야지. 왜 지금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냐고요. 동서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오세요. 당장. 도련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서는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저는 남편이 말리기도 전에 도련님에게 한참 퍼부었습니다. 도련님, 사람 한 명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임신까지 시켰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꼴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 제대로 사는 꼴인가? 아니, 낮에는 연극하고 밤에는 돈 번답시고 일을 하면 뭐해요? 뒤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동서랑 행복하게 살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동서 지금 어쩌고 왔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온몸에 해초리 맞았대요. 그것도 파리채로.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시대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소리냐고요. 도대체 뭐 하셨어요? 동서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동안 도련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고요. 동서 결국은 못 참고 도련님이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왔대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네?
회초리요? 엄마가 이 사람 회초리를 때렸다고요? 도련님은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동서를 쳐다봤어요.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도련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도련님은 거기에서 곧바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못난 놈이라서 당신 그런 수모까지 겪게 했어. 미안해. 미안해 정말. 동서는 그 말에 큰 울음을 터뜨렸고 도련님은 한참 동서를 안아주다가 조금 진정이 되니 갑자기 일어나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좀 더 기다리고 있어. 형, 그리고 형수,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 좀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저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요.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는 도련님을 보며 오늘은 무슨 결판을 내겠구나 싶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련님은 그대로 집으로 가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서는 한참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자마자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 말해 주었어요. 그때는 이미 저랑 제 남편이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다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난 뒤였어요. 도련님이 들어왔을 때는 형제들 모두가 다 모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 지금 엄마한테 가서 우리랑 아예 영 끊자고 하고 나왔어.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진짜 그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다 꼴보기가 싫어서 그냥 다 헤집어 버리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렸어. 나 형들보다 부족한 거 안다고. 나도 내 인생 한심한 거 아는데 우리 집사람까지 무시받는 거 나 못 참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나랑 내 마누라랑 우리 애들 찾지 말라고 했어. 형들이나 형수님들이랑만 연락하고 지내라고 하고 난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나 대신에 엄마 잘 챙겨줘. 난 이제 더는 엄마랑 상종을 못 하겠으니까. 저희 나머지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와의 인연을 끊을 만큼 힘들었을 저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갔거든요. 그렇게 도련님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 전화에 불이 나게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는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모두 조용히 한 다음에 시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형님에게 전화를 받아보시라고 했고 형님은 스피커폰으로 해놓고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애미야. 내가 진짜 셋째를 잘못 키웠다. 우리 셋째를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어. 지금 막내가 왔다가 갔는데 아주 그냥 화분 다 깨부시고 그릇이고 가전제품이고 하나도 남은 것 없이 다 때려 부수더니 나랑 연을 끊자고 하더구나. 내가 질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자식이냐? 이게 자식이야? 낮에는 걔 마누라가 내 머리채를 잡아채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냔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거기에서 저희 형님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형님네가 오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동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동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것에 대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렬히 잘했다고 응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화가 날 정도로 동서를 막대하셨거든요. 저와 형님의 가진 만류에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동서에게 참지 말고 맞받아 치라고 했는데도 동서는 그때마다 똑부러지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선 넘지 않고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 공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결과가 이랬던 거예요. 그때 그 하소연을 들어주던 형님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럼 어머니 혹시 저도 막내 동서처럼 집안 사정이 안 좋고 돈이 없었다면 저한테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때도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금이야 오기야 잘해 주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동서한테 하는 것처럼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님은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도대체 그놈의 집안 환경이 뭔데요? 돈이 없는 게 뭔데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동서를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도련님이 돈 없는 게 성공 못하는 게 왜 동서 때문인데요? 동서라도 있으니까 지금 도련님이 연극하면서도 나가서 돈 벌고 하면서 사람 구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몰라주세요?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하신 행동을 보니까 정말 저도 보기 힘드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앞으로 어머니께 보내드리는 용돈 다 끊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보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제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어머님한테 돈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용돈 다 끊겠습니다. 뭐? 아니, 용돈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용돈을 갑자기 왜 끊는다는 거야? 저도 어머니 정말 존경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저희 남편 어머니라서 정말 잘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용돈 받을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동서가 이렇게 저희랑 차별받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 차별받는 대상이 내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해요. 그러니까 용돈 끊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형님이 하시는 그 소리에 저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예요. 죄송하지만 형님이랑 지금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저도 어머니께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형님이랑 같은 의견이라서요. 아니, 너네 지금 다 모여서 뭐 하는 짓이야? 설마 거기에 지금 막내네도 같이 있는 거냐? 어? 그런 거야?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동서도 어머니께 용돈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니네가 용돈을 안 주면 나는 뭘 먹고 사냐? 가뜩이나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니네가 준 걸로 겨우 가게세 내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동사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주셨다면서요? 그거 얼른 정산 다 해주세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마친 형님은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도련님 부부의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때까지는 동서와 도련님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얼마 안 가 도련님의 집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들으신 시아버지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돈 일부를 주셨고 거기에 저희 형제들이 합해서 도련님 집을 구해줬어요. 25평짜리 작은 빌라였지만 그래도 그곳에 들어가서 도련님 부부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죠. 대신에 난리가 난 쪽은 저희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동안 같이 살면서 동서가 있던 식당 일이나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가 도련님 부부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화가 나서 저희 나머지 형제들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투정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시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발 깨닫고 정신을 차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큰맘 먹고 한 행동들이었죠. 그 기간이 거의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힘이 다 빠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당시에 형님네가 70만 원, 저희가 50만 원씩 매달 보내드리다가 그 용돈을 안 보내드렸었던 거였기에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하신 듯 했죠. 아주버님 말로는 도련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대요. 그때 아주버님이 도련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도련님은 자기보다도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여전히 도련님 쪽은 감정의 골이 깊이 남아 있었지만 아주버님은 조금이나마 이들을 화해시켜 보기 위해 저희 형제 모두와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아주버님 댁으로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모두에게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엄마가 못나서 이 시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다. 막내야, 그리고 우리 막내 며느리,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너한테 큰 죄를 지었다.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하다. 부디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염치가 없는 거 아는데 우리 막내 손주들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었는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겁을 하고는 쌍둥이 조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원래 같았으면 노발대발하며 동서를 또 비난했을 텐데 그때는 정말로 다 힘이 빠졌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못나서 내가 어리석어서 미안하다. 그래, 한 번에 용서하기 쉽지 않겠지. 근데 나도 정말 힘들었다. 막내 너는 맨날 성공도 못하고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니지. 나도 풀 곳이 필요했어. 엄마, 풀 데가 없어서 금쪽 같은 며느리한테 풀어요? 됐고요. 전 아직 엄마 볼 생각 없어요. 아직 보기 너무 힘드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도련님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어머님을 그대로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 뒤로도 또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희 도련님 부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있어요. 저희만 명절 때나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도련님 부부를 걱정 많이 하고 있으신 상태예요. 반성을 많이 하셔서 얼마 전에는 도련님 통장으로 200만 원 보내고는 잘 지내고 있냐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정신을 많이 차리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만나기만 하면 도련님하고 동서랑 애들 걱정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부터는 어머니께 용돈도 다시 보내드리면서 양쪽을 다 챙기며 지내고 있네요. 도련님은 연극을 그만두고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마 학력이 좋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자리를 잘 잡고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네요. 어제는 저희 애들이랑 동선의 애들이랑 모여서 아기들 전용 수영장도 다녀왔어요. 애들이 어찌나 잘 크는지 볼 때마다 아주 사랑스럽다니까요. 우리 동서도 다시 직장 다니면서 많은 안정을 찾고 있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참 파란만장한 우리 가족사였는데요. 저는 비록 동서가 제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서만 보면 마음이 짠하고 참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옆에서 지켜주면서 친언니처럼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동서도 그 마음을 아는지 저나 형님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시댁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도련님도 정신 못 차리고 연극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색시 만나서 정신 차리고 착실하게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연극을 하던 우리 도련님도 멋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정을 지키겠다고
더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모든 일, 모든 것이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